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이슈 이야기 나눠봅니다. 새로 나온 소식이에요.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전자기기도 수출 통제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검토인데 검토만으로도 미국 증시는 한껏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증시,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 이사님부터 지금 미국이 중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호재가 나와도 에이펙이 정점이고 악재가 나와도 어차피 에이펙 부분이 정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이제 금 가격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미국 시장 개별주들도 폭락했단 말이죠. 근데 그 폭락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좀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실적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원전 중에서도 실적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양자,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툭툭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저는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를 내놓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의 희토류 대응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방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G7과 협력하겠다, 동맹국 찾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동맹국들이 얼마나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와줄 것도 없죠. 왜냐하면 희토류는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있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돼서 또 뭘 부과했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했던 방법을 동일하게 쓰고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 제3국을 통해서 미국에 가는 것도 그 나라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동맹국 찾고 G7 찾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 쓸 만한 이슈는 아니다. 결국은 에이펙에서 어떤 결론을 지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악재가 나와봐야, 호재가 나와봐야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호재 나온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악재 나온다고 해서 너무 디프레스 될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올해만 기준으로 봤을 땐 전 세계 그 어느 날 시장보다 선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업종 쏠림도 있고 균형적이진 않다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의 상승이 어떻습니까? 조방원을 밀어내면서 반도체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조방원이 버티면서 반도체가 올라갔고, 최근엔 그 조방원도 미국 이슈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종목을 버리고 있지 않고 초반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쉬는 구간에 반도체라고 하는 신규 종목들이 올라왔고, 그 뒤를 이어서 2차 전지와 자동차가 붙고 있는 종목이 추가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상대적인 체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놓고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우리 시장도 조정 없이 최근에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 설사 그 좋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털 없이 너무 올라온 종목이라든지 3분기 실적에서 뭔가 조금 턱턱 걸리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이익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시장의 메인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내려올 기미도 없고 내려올 자리도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펙이 모든 이슈의 정점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고, 이게 하루 이틀이 될지 혹은 일주일이 될지 에이펙 이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서서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도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뭔가 ESS가 그리고 또 2차전지가 반사익을 본다, 수혜를 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날 LNF가 20% 급등하면서 이제 2차전지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던 그런 디데이가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뭔가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미국이 제어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지금 소프트웨어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MS 워드?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중국에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짝퉁이라고는 하지만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홍몽이라는 OS로 이미 다 치환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일부 윈도우를 포함한 몇 개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토류가 지금 주는 충격보다 미국이 중국에 주는 충격이 아직까지는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국내는 더 취약해서 미국이 뭐 중국 압박한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별로 없잖아요. 아까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 컴퓨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이런 것도 결국은 에이펙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막 합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뭐 공급망을 일부 나눠 갖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는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기 이전까지 좋은 가격에 올라타신 분들은 계속 그냥 킵고잉 하면 되지만 급등하는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쫓아 사는 것, 뉴스 한 번 나올 때마다 뭔가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종목군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자충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종목이 이미 올라타고 있다면 대형주 기준으로는 내려올 이유가 별로 없고 펀더멘탈 없이 올라간 우리나라도 개별주들, 로봇주들 중에서도 뭐 실적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익 관리를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7대3 정도로 현금을 한 30% 정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 현금은 많이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많이 오른 중소형주들,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옆에서 들으시면서 생각을 곰곰이 다시 좀 정리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그 히토리에 관해서는 한번 정리를 올해 해드렸던 것 같은데 히토리는 광물 그 원소 기호가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6가지 원소 기호를 총칭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죠. 히토류의 채굴량이 중국이 거의 60%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히토류 뭐 매장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환경오염 많이 됩니다. 방사능 나오고요. 인건비 쌓여야 되고요. 그러면 딱 어디? 차이나. 답 그때 그렇게 내드렸죠. 근데 이제 이 히토류가 다른 나라에도 매장량이 있는데 환경오염되고 방사능도 나오고 하기 싫죠. 인건비도 비싸고. 근데 이 첨단 산업에 다 들어가요. 특히 군수산업에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협상용 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속되는 어떤 미중 노이즈가 소프트웨어까지 확장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상용의 우위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중국에도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간다는 것이 일단 설계 역량을 차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P가 엄청 취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IP가 엄청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설계 역량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없어요. 그러면 제품이 출하됐을 때 그 로열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다 미국이 갖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차단하면 설계, 생산, 출하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막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아픈 손가락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미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도 좀 아프죠. 아까 이사님 이야기처럼 히토리는 좀 많이 아픕니다. 당장 어디서 미국이 하겠어요. 뭐 호주랑 그때 뭐 조금 약간 썸씽을 타는 것 같던데 호주 뭐 맨날 청정환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히토류 생산 어떻게 합니까? 방사능도 나오고 인건비도 비싼 나라인데 답 안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뭐 인도, 베트남 이런 데서는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 보여지고 지금의 모든 골자의 거시적 관점의 최상단은 여러분들 이걸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찌됐건 에이펙 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계약서 사인해야 되는데 뭔가 불편한 구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곤란하게 만들면서 그 반대급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섹터들이 부각되고 있다. 2차 전지도 사실 음극재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관세 중심의 무역 전쟁에서 이제 약간 기술력 이런 거 있죠. 소프트웨어 여기까지 조금 기술 공급망 제조 뭐 히토리는 제조일 테니까 생태계까지 좀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포부가 뭐겠습니까? 미국은 기술 리더십을 소프트웨어로 한정 짓자면 유지시키고 싶은 것이고 중국은 자급자족을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물론 아까 뭐 짝퉁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짝퉁이 아니고 거의 데칼코만이에요. 갖다 베꼈습니다. 갖다 베꼈는데
뭐 도리가 없죠. 중국이 잘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로봇 산업도 상당히 취약해요. 전 세계 4위 정도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로봇만큼은 거의 탑 클래스예요. 네, 거의 1, 2입니다. 1, 2. 삼성 로봇 쓰느냐, 중국 로봇 쓰느냐, 중국 로봇 쓰죠. 그것이 무성 청소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 점유율에서도 지금 로봇하기 1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정답이 확실한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선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노출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저는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결론을 내드렸으니까 이겁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면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되면서 증시가 좀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큰 기대는 없지만 한층 더 랠리를 갈 것이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는 지금 단기 과열입니다. 굉장히 과열권에 있는 쪽인데 저도 추석 명절 이후에 현금을 많이 확보했고 38%까지 확보했거든요. 기다리는 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 소진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 셋업을 좀 하고 있는데 여튼 좀 기다리니까 지금 흘러내리는 국면이거든요. 흘러내릴 때 앞으로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펀더멘탈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종목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이 내려가니까 조선, 전선, 방산이 어찌됐건 안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뒤에 2차 전지나 자동차가 부각되고 있는지도 여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뒤늦게라도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땐 아직까지도 코어 중심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를 좀 가미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선, 방산, 원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 봤을 때 수혜주, 피해주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소프트웨어? 이쪽은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수혜는 좀 힘들겠다. 피해 쪽으로 좀 생각을 돌려보면은 노트북하고 뭐 엔진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쓰면은 수출을 못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런 기기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피해보지 않을까. 김민우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실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는 이건 뭐 우리 옆에 계신 김종희 이사님 말씀 좀 빌리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를 설득할 때는 여러분들 어찌됐건 그것이 틀리든 맞든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가 정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주구장창 주창하는 게 미국에 와서 만들어서 조립하면 안에 부품들이나 다른 나라 것이더라도 미국 제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재를 반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노트북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나간다 쳐요. 그럼 안에 뭐 중국 거 있고 또 그게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안에 미국 게 있다 쳐요. 그건 또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여기 그렇네요.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것이. 한국에서 만든 노트북인데 한국산인데 거기에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고요. 미국 상황의 그 어떤 내부 정치 상황도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막 갖다 붙이는 지금 내로남불의 어떤 정치적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들인데 정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또 출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정유 쪽, 뭐 석유화학 다 관심을 받아가지고 들여다보겠습니다. S오일은 신고가기도 하더라고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요즘은 고민 진짜 많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들고 왔습니다. 행복한 고민 아니세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유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이쪽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는데요. 이사님은 그동안에 스프레이드 확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뭐 16개월 만에 최고가인가 뭐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20개월 만에 최고가였죠. 네. 정제 마진의 강세가 중요하지 유가가 중요하지 않다. 뭐 유가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통해서 분명히 실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건 어차피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이익의 증가나 뭐 손실의 증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고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제 마진이 지금 13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쉽게 밀리지 않는 구간이고, 여기서 핵심은 유가는 지금 추가 생산과 관련된 부담감이 있지만 정유시설은 러시아만 가지고 미국은 수리하고 이러면서 석유 제품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국내 항공유 수출이 늘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미국과 인도가 다시 좀 약간 화해 모드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봐야 되지만 미국과 인도가 화해해서 그동안 인도가 생산해냈던 정유량이 그럼 다시 증가할 것이냐?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인도의 화해의 가장 기본 조건은 인도가 러시아에서 석유를 덜 사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동안 석유화학도 공급 과잉, 정유도 공급 과잉, 그중에서 공급 빌런이었던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공급 빌런으로 나서면서 정제 마진이 망가진 거였는데 인도가 일단 미국이 50% 관세 맞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유량이 줄어들면서 여기도 이제 공격적으로 리파이너리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지금 서부 쪽에 리파이너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그 인도 몫인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정유업종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거리상 인도보다는 가까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제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휘발유 재고도 조금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난방 시즌과 맞물려서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SOA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지만 저는 내년도 샤인 프로젝트까지 고려하면 현재 주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아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LG화학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자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된 회사의 공격이 LG화학에서 멈출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엘리엇 공격할 때 엘리엇 공격이 한 군데에서 멈췄습니까? 여러 군데 다 찔러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법이 개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은 다 재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영국 해치펀드에서 날라온 서한이 하나로 끝날까 아니면 오히려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GS 같은 종목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두 종목 모두 긍정적 관점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궁금해서 시간도 좀 되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그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주장에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7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제자리로 반영을 못해서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의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고질적으로 더블 카운팅, 해외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계열사가 상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똑같은 기업에서의 가치인데 여기도 인정해주고 저기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손해 아닌가. 헤지펀드의 지금 주장은 그런 논리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리니까 최소한 10% 정도의 LG엔솔 지분을 팔아서 갖고 있는 LG화학의 지분 전부를 소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더블 카운팅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대비해서 50% 정도는 그냥 할인되고 있는 건 또 정당한가에 대한 반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CJ라든지 SK라든지 CJ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지주사들이 NAV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40% 50% 할인받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냥 일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값이 돼 버렸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헤지펀드나 미국의 이제 펀드들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 다음에 지금 지분 10% 20% 정도 갖고 있는 대주주가 거의 모든 이익을 다 향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인 공격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NAV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지주사들은 앞으로 이런 공격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지주사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했는데 표면적인 현재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내, 그 안내 깊숙한 이면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해석을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지금도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꽤 슬슬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이제 저는 그 좀 손댄 게 올해 처음부터 뭐 작년 11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조선 기자재 원전 조금 손댔고요. 방사는 전혀 매매를 못 해봤습니다. 투자도 못 해봤고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한 해는 거의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공격만 하겠다. 성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만 투자하시기도 바쁘세요. 여기서 수익 얼마나 많이 내주셨는데 방산 놓칠 수 있죠. 다른 데서 수익을 냈는데. 2차 전지는 예. 계속 오래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시간이 한두 달 걸리기도 하고 석 달 걸렸던 적도 있고 벌써 한 7번 정도의 매매를 했는데 이제는 매매를 좀 끝내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옆에 계신 이사님도 말씀하셨죠.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사실. 수익도 많이 창출해 드렸고.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는 취지가 사실 실적 대비 2차 전지 자체가 다 비쌉니다. 안 비싼 종목이 없죠. 실적이 지금 워낙에 좀 네. 바닥권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좀 차지하고 어찌됐건 투심이 밀고 들어온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비싸든 싸든.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2차 전지 자체가 여러분 가격이 싸다고 생각이 하니까 투심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요즘 계속 2차 전지를 특집으로 계속 꾸려드리거든요. 뭐 LNF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피보나치 되돌림, 기술적 분석, 외인 수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과연 더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요즘에 불타기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플랫평에서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해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교과서의 논리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늘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종목을 못 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 종목이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지금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어제 2차 전지가 여러분들 1등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2등 종목 상승률 기준입니다. 상승률. 어제 에코프로가 쌌어요. 네. 사실은 하루 뭐 쉬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종목에 가장 높이 간 게 여러분 M+였습니다. 장비. 네, M+였거든요. 저는 이거 뭐 이 시간에 좀 많이 들고 왔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아, 이 종목도 어제 지금 9.6%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ESS하고 연관고리가 있지만 2차 전지에 약간 여러분들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지금 연초 한 2주 전, 1주 전만 해도 뭐 포스코 퓨처, LNF, 에코프로, BM, 뭐 첨보 이렇게만 좀 가다가 스멀스멀 뭔가 낙수 효과의 느낌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 2차 전지 안에서도 그것이 뭐 저는 반도체나 조선 원전 방장처럼 뭐 2023년처럼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생각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 아프죠. 실적 들고 나와야 되니까. 단지 이 낙수 효과가 좀 심상치 않다. 지금 낙수 효과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흔적들이 많거든요. M+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모습 보시죠.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9월 17일하고 9월 23일 날 여실히 흔적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가격이 불과 그때는 12,000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16,000원대, 15,800원대 가 있죠. 그 뒤로도 주가가 여러분 30%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약간의 쉬어감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실적 대비 밸류 비싼 편입니다. 인정하지만 이 ESS와 LFP로 이어지는 어떤 중심축 이 부분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올해 지금 명절 끝나고 6대3 정도 배치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1을 띄어서 4 정도까지 배치를 할까 고민을 상당히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중국 견제론이 2차 전지의 불씨를 탁 튀긴 하나의 여러분들 축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분명히 단기 과열권이에요. 쉬어주면 더 좋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우리 2차 전지 연초에 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눌리는 게 아니고 그냥 푹 쉬어버렸죠. 푹. 완전히. 주식의 회귀 현상이 있으면서 올라갔다 그냥 툭 내려와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기간 항보나 가격 조정은 어떤 형태가 됐든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LNF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에 지금 제가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들 회색 선을 좀 그어놨거든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주봉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는 이동평균선의 중요도를 그렇게 많이 주는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240일 선동 정도 됩니다.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이고요. 단지 우리가 저기를 본다면 중기 추세 안착까지는 분명히 내년엔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는 저기를 바라봐 보면서 가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관심 있는 종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드렸어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NF, 포스코 퓨처엠, 첨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5개 정리해드렸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LNF,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가는 쪽. 엘젠서라고 이제 삼성 SDI, 여기에 M 플러스 신흥 SEC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종목이 좀 바뀌었어요. 2차 전지.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살짝 들어올렸다 꺾이는 그때와 다르다. 확실히 좀 연속성을 보여줄 것이니 조정 시 매수 의견 2차 전지 드렸습니다.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네, 저는 오늘 나무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를 알게 모르게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드디어 들고 오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이거 이사님이랑 진짜 짜는 거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정유업종인 화학업종에서 대한유화 들고 왔습니다. 짜셔도 돼요. 예, 뭐 대한유화 가져오셨는데 나무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종목이 있다 소개해 주시고 나서도 꾸준히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시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나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죠. 뭐 TOF 센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카메라 모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뭐 잘 오르다가 최근에 쉬어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시장의 중심축이 좀 옮겨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온 이유는 갤럭시 S25 시리즈부터 그 다음에 폴드 7까지, 그러니까 소위 프리미엄 폰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기여도는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IM 부분, 그러니까 통신 부분의 실적도 분명히 기여를 했고, 그러면 나무가는 프리미엄 폰에만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폰의 판매 증가가 나무가의 실적 증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지금 갤럭시 S26에 2나노로 설계된 엑시노스 2600이 나름 잘 만들어져서 판매량이 뭐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특히 NPU 쪽에서 압도적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이 뭐 다른 쪽에서는 조금 뒤쳐져도 AI 폰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프리미엄 폰 판매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의 확산, 이게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봇 청소기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 청소기가 뭐 중국은 어느 수준으로 가고 있냐면 뭐 광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에 TOF 센서하고 카메라 센서 2개를 달아서 지금 그 전체적인 지형을 인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앞에 물체를 피해가는 데 있어서 막 비치는 그런 뭐 금속 재질의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뭐 걷어내거나 완전히 회피 기동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쪽으로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동차 자율주행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전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도 비전 센서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전 센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TOF 센서와 카메라인데 나무가가 이제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장 뭐 대표주는 당연히 LG노텍과 삼성전기겠지만 이 나무가도 이제 핸드폰을 넘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른 이 폼팩터로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뭐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중성주 내에서도 실적주, 그 다음에 모멘텀 종목으로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신고가를 쓴 대한유화, 지금 접근해도 될 것인가? 김민우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이게 좀 접근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일봉 모습만 보면 대한유화도 꽤나 힘 좀 썼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약간 등락 과정이 있었지만 8만 원대 하방 경직성 만들더니 꽤나 여러분들 잘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13만 3천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도 급반등했고, 근데 아직 그 중기 추세, 뭐 주봉이겠죠. 장기 추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애매함이 있어서 속도적인 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지금 뭐 가격 정도만 본다면 무난하게 중기 관점은 좀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는 여러분들
상당히 쉽지 않은 기업입니다. 저력이 있어요. 온산하고 울산 공장이 있는데 기초 석유화학 물질 만드는 쪽인데 간단합니다. 나프타 분해해가지고 폴리머 제품까지 만드는 쪽인데 화학은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폴리머라는 게 여러분들 작은 분자를 합쳐가지고 큰 고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뭐 에틸렌, 폴리머로 가게 되면 폴리에틸렌. 요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프로필렌, 폴리머로 가게 되면 폴리프로필렌. 굉장히 쉽죠.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유화 자체가 어쨌든 기초 석유화 물질에 관해서 이건 뭐 저의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수직 계열화된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좀 길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도 규모의 성장, 매출액은 지켜내면서 갔거든요. 대한유화 HTS 들어가서 보시면 2026년에는 그래도 기업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실적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선반영돼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나프타를 분해해서 폴리머를 만들고 있는데 에틸렌 업황이 지금 회복이 좀 가능한 쪽이거든요. 헤비한 구조 조정도 좀 있었고 그러면 대한유화는 이제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또 LNG 발전소 사업 확장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들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지금 13만 3,500원까지 왔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참 쌀 때 사야 되는데 어제 제가 보면서 11%가 튀길래 2차 전지가 혹시 가서 가나 이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그쪽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이 좀 가면서 가고 있는데 뭐 2차 전지까지 묶어주면 좋고요. 지금 주가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조금 갖고 계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아마 15만 원대, 16만 원대 정도까지 갈 것 같거든요. 업사이드가 한 15%, 20% 남아 있는데 그 정도 가면 좀 실터이니 중기 관점이 아니신 분들은 그 정도에서 이제 엑시트도 좀 고민해 보시고 신규 관점은 내가 그래도 중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포트폴리오 하나 합류해보는 것도 대한유화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주 대한유화 대 휴대폰 부품을 넘어 이제는 전체적인 IT 부품 영역으로 나선 나무가 두 종목입니다. 토마토 AI의 분석 보시죠. 아무래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인가 봅니다. 대한유화가 조금 더 우위인데요. 6대 4로 나왔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중인 화학기업이다라는 평가와 나무가는 가치 재평가가 되려면은 이 신사업으로 실적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지적했습니다.